네, 우석진 교수,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금리 인하 결정 맞춘 영어의 경력 조석진입니다. 맞췄다. 맞췄습니다. 예. 근데 그 대부분이 예상했던 거 아닌가? 다 맞췄지만 저도 맞춘. 네, 김원장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원장 기자는 그러니까 지난주가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좀? 좋았습니다. 근데 워낙 뭐 이제 방송 내공이 높으신 분이라 뭐 저희는 전혀 걱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네, 뭐 또 잘 부탁드려요. 촌철님들도 많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예. 네. 어떻게 MBC하고 KBS하고 좀 룰이 좀 다른가요? 어떻게 조금 그러게 건물은 다르죠. 방송 진행하고 이런 룰이 어떤가 해가지고. 네, 진행 얘기를 또 왜 해요? 또 의식되게. 아직 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석진 교수가 운을 뗐던 바로 그 얘기. 예. 결국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예. 0.25% 포인트죠. 예. 오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총평 삼아서 인하 타이밍이나 인하 폭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좀 총평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장 기자가 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는 내리지 않고 있고 이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한국은행이나 금통위의 잘못인가? 정부의 잘못인가? 뭐 우리가 어느 한쪽이라고 딱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리면 누구에게 이익인가? 어떤 부분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잘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안 내리고 있습니까? 네. 오히려 좀 일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참. 아니 일단 우리 우석진 교수의 총평까지 좀 듣고요. 그러니까 요 금통위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은 이제 총재가 나와서 이제 브리핑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매파적 인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창용 총재가? 네, 이창용 매파적 인하인 건 맞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원래 우리가 매다 비둘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파들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조금 강조하고 비둘기는 조금 이제 시장 고려해가지고 좀 낮게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우리가 안 내리려고 하다가 내렸다.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 네. 인하는 했지만은 우리가 사실 매파다. 그런 이제 인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 이제 금리 정책 관련해서 제가 좀 우리 그 촌철님들 좀 이해를 좀 도와주려고 이 속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혹시 그 한강에서 연 날려 보셨어요? 한강이나 거기서 연 날려 보셨어요? 어릴 때는 많이 날렸죠. 연이 이제 이렇게 좀 날고 있을 때 실을 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이 딸려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당길 때는 이게 확 되게 당겨오고. 풀 때는 바람이 있어야지 같이 날아가거든요. 바람이 없는데 이거를 풀면은 연이 안 날아가요. 금리 정책이 그런 속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일 때는 확 조여지는데 이거를 풀려고 이렇게 이 금리를 내려도 사실은 상황에 맞지가 않으면은 이제 그 원하는 대로 경제가 이렇게 순풍으로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바람 없는 상황에서 이 약간 실을 풀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정책에는 효과에는 조금 좀 미칠 수가 있다는 그러면 느끼고 있어요. 금리 인상 효과는 좀 즉각적인데 금리 인하 효과는 좀 약간 더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금리 인하 효과는 불확실하다. 네. 그래요? 저희 영어로는 이제 저희가 가르칠 때는 long and variable, 그래서 길고 불확실하다, long and variable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김원장 기자가 오늘 떼 주셨는데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부는 오르고 있다. 네. 이거 뭐예요, 이 얘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또 이제 일자리 지표 이런 게 잘 나오면서 이제 금리가 확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기준금리가 경기가 생각보다 낫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많이 안 내리겠네. 이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이 내리고 시중금리가 좀 올라가는 현상이 우리도 조금 따라왔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보다는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동폭은 더 적어야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국채값이 떨어지고 이달 초부터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국채금리가 올랐다. 시중금리가 올랐다. 보통 그냥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갑자기 시중금리가 올랐는데 이건 왜 그럴까? 일단 이제 기준금리가 이번에 금통위가 내릴 거라고는 우리 대충 예상은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너무 정말 오랫동안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렸기 때문에 기업도 기업이지만 가계부채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랬더니 이제 선 반영된 게 있어서 정작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장금리 잘 안 내려가는 것도 있고 미국 시장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또 은행들도 정부가 대출 규제해서 은행 그 대출 주택대출 이제 주담보 같은 경우에 한도 딱 정해져 있는데 저 7월 8월 9월에 집 저거 할 때 은행들이
대출 많이 팔아버려가지고 한도 다 소진해가지고 이게 한도액 별로 없어요. 아, 그때 대출 해줄 것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를 이렇게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고. 네. 근데 그걸 떠나서 갑자기 그러면 대한민국 국제시장은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주가보다는 덜 보도가 됐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재정 적자가 심해서 그동안 국채는 안 찍으려고 했어요. 네. 국채 찍으면 이제 장부에 그렇죠. 표시가 되니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내년에 201조나 갑자기 발행한다고 하니까 채권 시장에서 채권 값이라는 게 배추하고 똑같아서 배추나 갈치하고 똑같습니다. 뭐 많이 발행하면 그냥 가격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1년에 많이 발행할 때가 얼마나 한 150조 발행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를 그 국채 발행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이제 순증이라는 개념이 있고 순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대환 대출이랑 대환 발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거 다시 발행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갚고 이런 거 빼고 났을 때 순전이 늘어나는 게 얼마냐 그러면은 보통 80조 되죠. 한 GDP 대비 한 2, 3%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한 80조 정도 한 많으면 100조 정도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발행되는 거는 조금 더 많아요. 왜냐면은 이 국채라는 게 참 신기한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산이고 어떻게 보면 종이 쪼가리인데 그렇죠. 발행된 지 오래된 거는 유통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예컨대 뭐 10년물이다. 그러면 한 5, 6년 지났다 그러면 이게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거는 걷어들이고 다시 새로운 거를 다시 발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만기 들어온 거 끝나면 다시 연장해서 발행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 발행되는 건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또 정부가 밝힌 것만 해도 9월 1일 날 기재부가 밝힌 것만 해도 내년 201조고 아마 뭐 역대 최대일 거고요. 제일 많았던 게 제 기억으로 한 180조 한 3, 4년 전에 우리 이제 코로나 시국 때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받지 못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자 이걸 이제 금통이나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 좀 빨리 내려주지 골목상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왜 못 내렸냐면 다 아시잖아요. 집값이 그렇죠. 너무 뭐 두어 달 전에 이제 지난 금통위가 8월에 있었으니까요. 네. 집값 너무 올라가고 가계부채 그때 뭐 9월인가 8월에 가계부채 9조 원인가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본인들의 업은 잘 못하고 이제 통화 당국에 금리 좀 더 빨리 내려주지 이런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고 실제 지난 금통이 끝나고 용산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직접적인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사실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이야기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이제 구두개 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눈치 보다가 결국 집값이 조금 잡히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렸는데 정작 정부에서 국채 발행 많이 해가지고 저쪽 시장의 영향 때문에 시중금리가 안 내려가니. 국채 효과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좀 단순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뭐 지난 한 보름 동안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채권금리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국채 3년물이 시중 평균 금리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이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를 많이 끌어들인다면, 끌어올린다면은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더뎌지거나. 이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영국에서 몇 년 전에 감세한다 그래가지고 냈더니 감세한다는 거는 나중에 미래에 채권 발행한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영국 총리가 물러나는 사태까지 보름 만에 물러났죠.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태하고 좀 유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 외에 우리가 이제 단기물이 또 있어요. 재정증권이라고 그 63일물인데 그거는 이제 예컨대 뭐 지금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조달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월에 뭐 순증하는 게 보통 한 4조, 3조 이렇게 발행을 해왔어요 그동안.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작년에 한 6조 정도 늘었다가
올해는 8조 원대로 지금 물량이 좀 늘어났거든요. 거의 2배가 돼버렸네. 2배 가까이 지금 됐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국가 부채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2달 정도 만기기 때문에 계속 롤오버하면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 물량이 근데 지금 그 뭐 기재부 그 국정감사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세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발행 물량이 조금 아마 변동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대충 돈 빌려가지고 살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 제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에 돈 빌린다고. 예, 그래가지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빌려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재정국고 많이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저기서 뭐 교수님 다 설명 이전 시간에 하셨겠지만 여기저기서 정말 막 모으다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국채 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물량이라는 게 정부가 내년에 한 방에 하는 게 아니고 시장 여건 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제일 여건 만들어 가면서 잘 하겠지만 한꺼번에 한다면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는다면 국채값은 떨어지고 국채값 떨어지면 국채 발행 이자율이 올라가고 그 이자율이 요만큼이라도 올라가더라도 결국 갚아야 하는 건 세금으로 갚아야 한단 말이죠. 정부가 차라리 우리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감세를 추구하니까 그런데 세출은 내년 예산안도 보면 결국 3% 뭐 우리 이제 고정비로 올라가는 예산이 5%이기 때문에 아무리 줄이고 내년에 지금 정부가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예산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도 3%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걷는 재정은 뭐 이렇게 팍팍 줄어드니까 그러면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작은 정부를 위해서 이 정도의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만큼 메꾸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제때제때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재정권에서 엄청 강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준칙이라는 게 이제 GDP의 3% 안에서 적자를 어떻게든 막아보자. 지난 정부 때 그렇게 그걸 강조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상반기에 관리재정 수지가 한 100조 정도 펑크가 났는데.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입시 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정부가 좋은 건지 큰 정부가 좋은 건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많이 쓰고 진보 진영에서 작은 정부 사실 그건 우리가 나눌 수 없다면 지금 교수님도 알 수 없고 노벨 경제학사 탄 사람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정당하게 국민들이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니까 심지어 이것저것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체국 보험 적립기금 2,500억까지 뺏으려다가 못했더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짚었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이제 뭐 약간 좀 얘기가 좀 건너가지만은 원래 국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 기금이 다 편성이 되는 건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20% 정도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소위 말하는 공자기금을 돌려서 썼는데 20% 한도가 찼어요. 차가지고 더 이상 기금간 돌려쓸 수가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우체국 적립금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체국 그 관련된 법에 보면은 정부에 대여할 수 있게는 해줘. 그래서 대여는 되는 거예요. 뭐 위법은 아닌데 대여는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차입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정부 간 거래로 기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일부 공무원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2,500억인가 그래요. 그 장부놀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2,500억 그거라도 좀 땡겨와서 잠깐 쓰려고 할 정도로 돈이 궁해진 거죠. 세금을 워낙 적게 걷다 보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세상 사는 이치가 별로 다를 게 없다. 국가 재정이든 가게든 간에 수입이 줄어들면 여기저기 다 끌어다 쓴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통화주의자들은 뭐 수십 년간 논쟁해 왔던 거니까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만 내면 그 주머니에 돈이 남고 그 돈을 시중에서 소비할 거니까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세금 많이 걷고 큰 정부에서 재정 지출 늘려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경제학을 이루는 큰 근데 이론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경기가 살아야 되는데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세수가 줄어든 만큼 경기가 살아났느냐 또는 앞으로 살아날 것이냐. 바로 거기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경기 살아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정 측면이 있고 통화 측면이 있는데 재정 측면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 줄였고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났지만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 우리가 덜 거둔 것만큼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소비가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네? 주머니 뭐가 있긴 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합니까? 이제 내년 예산도 이제 그렇게 딱 잡아놨고 또 예. 돈을 정말 최소한으로 쓰기로 했고 그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뭐 게다가 올해 예산도 상반기나 이제 1, 2, 3월에 1분기에 엄청 지출을 해서 1분기 성장률만 높았단 말이에요. 네,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럼 이제 재정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올해 경기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정부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측면에서나 기재부나 여당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럼 이제 통화당국을 보면서 이창용 총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그 금리 좀 빨리 내리지. 좀 많이 내리지. 또는 아니 전에 미국이 5.5까지 올릴 때 우리도 좀 따라 올렸으면 인플레 빨리 잡고 그럼 지금도 더 많이 내릴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옆집에 우리 집에서 이게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옆집에 매출을 좀 이렇게 부탁하거나 압력을 넣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안 내리고 싶겠어요? 0.25% 내리면 가계부채가 이 총재 말로는 3조 원이 줄어든다는데 경기 내리고 싶죠. 그런데 그 여건을 그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집값 여건을 누가 만들었느냐. 아니 그러니까 투박하게 정리하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금리도 따라서 내리고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부담을 소비로 연결을 지어서 경기가 살아날 거다. 네. 투박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주 기본 원칙이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시중금리는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돼버리면 일단 그러니까 첫 출발부터가 삐끗한 거 성립이 안 되는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경제의 성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GDP예요. GDP인데 GDP가 쭉 우리가 상당히 좀 안 좋다가 지금 뭐 2, 4분기 이렇게 조금 지나면서 조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이런 전망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년 말부터 지금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서서히 반영되면서 GDP 자체는 지금 2%대로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작년 1.4%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GDP 자체는 지금 뭐 나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국가 전체의 소득은 늘어나고 있는데 왜 내수는 침체하고 있느냐. 요 질문에 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요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내수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소비하고 투자예요. 그 덩어리는 이제 소비가 커요. 그렇죠. 소비 자체는 지금 굉장히 지금 침체해 있는 상태도 맞고, 근데 우리가 지표로 볼 때는 이게 막 변동하잖아요. 이 변동하는 건 투자에 의해서 보통 변동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가 이제 뭐 건설 투자, 그다음에 뭐 설비 투자, 아니면 재고 투자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 중에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게 건설 투자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고 상반기에는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기자님 설명해 주신 재정을 막 선거 때문에 막 쓸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건설 투자가 뭐 좀 괜찮은 측면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건 재고 투자가 안 좋습니다. 재고 투자가 안 좋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쌓아놨다 이걸 팔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쌓이는데 이 재고를 쌓는다는 얘기는 물건이 팔릴 때 이게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재고 투자가 좀 늘어나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재고 투자가 좀 줄어드는데 이게 지금 재고 투자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 안 좋고 재고 투자가 안 좋을 때는 지금 이 금리 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사실 안 되거든요. 그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아까 기자님 뭐 설명 다 해주셨지만은 이게 방패 같은 거예요. 금리는 방패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내수 부진이라는 거와 싸워야 되는데 방패 들고 지금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패 던질 수 있잖아. 정확하게 저 지점인데요. 이번에 국감할 때 이창용 총재가 한 말 이제 신문들도 헤드라인으로 뽑았던데 금리 낮춘다고 경기 살아나는 거 아니다. 이걸 이제 행간의 뜻을 보면 아니 경기를 왜 우리한테 살려라고 해. 정부에서 살려야지. 우리는 물가를 잡는 기관인데 네, 이 부분이거든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그 혹시 그림 그거 말고 두 번째 그림. 예. 저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왜요? 저게 이제 9월 30일 9월 말에 그 이창용 총재랑 그 최장모 저기 왼쪽 부총리인데 그 기재부를 방문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타운홀 미팅. 저거 보고서 제가 굉장히 좀 진짜 신기한 광경이다. 저게
그 한은 총재가 기재부 방문한 게 첫 번째 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네. 아,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독립기관이니까 안 가요.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든지. 그래서 저거 보고서 금리 내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총재는 재정당국하고 우리가 소통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강조를 했지만은 제가 그 한은에 취재해 보면은 그 직원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방문으로요. 원래도 조금 그랬었는데 네. 저 방문을 하게 되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굴욕적이다 이런 의견을 많이 지금 표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금리를 내릴 거라고 봤지만은. 밖에다가는 동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물가가 내려가는 국면을 맞지만 아직 확실하게 된 건 아니고 아까 뭐 주택 가격이나 가계부채 말씀해 주셨지만은 9월달에 8월달 한 9조 정도 가계부채 늘었는데 지금 9월달에 좀 그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을 줄었거든요. 그 준 거는 창구 지도로 해서 그런 거거든요. 창구 지도하고 양을 총량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들 때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걸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내릴 때가 아니고 사실 조금 더 가서 내려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내린다고 해서 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는 긴다는 얘기는 보통 저희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9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내리면은 내수가 내년 한 이맘때쯤 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랑은 지금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금리를 내렸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주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보고서 그리고 매파적 인하가 아니고 매파적 동결을 했었어야지 사실은 맞는데 저 사진을 보고 나니까 내리겠구나. 교수님 보시기엔 저 인질처럼 끌려가서 저기 앉아있네 두 사람이 이렇게 보신 거예요? 지금 그 기재부 공무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그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창용 총재가 다음 포지션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잠깐만 다음 포지션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부총리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우리 중앙은행 총재가 부총리로 간 적이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독립된 기관이라 저는 뷰가 많이 다릅니다. 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정말 재정 담당자와 통화 담당자가 나란히 앉았는데 저 참신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저거는 이창용 총재 정도 되니까 저기 앉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그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너희가 뭔데 우리를 불러 이런 이제 자존심이 있었는데 교수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창용 총재 정도 되면 내가 가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의 뷰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부에 대한 이런 것도 저는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저 장면은 한은이 우리 일은 우리가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 재정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통화는 우리가 물가를 잡지 않았느냐. 한국은행은 물가 잡는 기관이거든요. 한국은행법 1조 1항 보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거야 이제 저희가 느끼기 나름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이 이제 2022년 상황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수출이 너무 꺾여서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꺾이는 거 아니냐. 우리는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런데 수출이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경기가 살아나줘야 되는데 그리고 성장률은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는 여러 통계청 지표를 보면 뚜렷하게 경기를 전망하는 수많은 지표들이 아주 뚜렷하게 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 투입을 하거나 우리가 아는 방식은 인류가 아는 방식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그러면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금리는 내렸는데 지금 두 분의 공통된 진단은 별로 약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은 재정 투입입니까? 근데 재정 투입은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안 하잖아요. 추가로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금리는 내려갈 겁니다. 금리는 내려가도록 정부가 이제 시중은행과 이 일주일짜리 채권을 계속 사고 팔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금리는 결국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어느 정도나 내려가느냐가 관건인데 이제 저는 정부 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조금 더 그 아랫단에서 보면은 우리가 소비라고 했을 때 그 일반적인 소비가 지금 낮은 수준이냐 아니면은 그 소비를 구성하고 있는 예컨대 골목 상권 이런 게 안 좋은 상황이냐 그런 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뭐 음식 뭐 도소매 이런데 골목골목에 이제 이런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 거냐. 기존에는 보면은 수출이 늘어나면은 이런 소비가 뭐 같은 분기는 아니라도 그 다음, 후행해서 다음 분기라도 즉각적으로 죄송합니다. 목이 매네. 즉각적으로 이게 효과를 나타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요 지금 채널에 지금 거의 막혀 있어요. 수출은 늘어나지만은 그 골목 상권이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기재부가 들고 나온 정책은 뭐냐면은 비용을 좀 낮춰주겠다. 그런데 전기료 우리 깎아주고 배달료 많이 들지 배달료 깎아주고 아니면 얘네 금리 조금 많이 내리잖아. 그럼 금리 조금 낮게 해주고 혹시 뭐 대출받은 거 있으면 우리가 그걸 뭐 연장해주겠다. 이 정도 이제 비용 측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지금 매출이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 그럼 금리 정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재정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재정 정책 중에서 우리 쓸만한 게 사실 소비 바우처예요. 소비 바우처를 쓸 수가 있는데 소비 바우처는 효과는 있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가서 물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게에 돈을 집어넣고서 그 돈을 가게가 소비를 통해 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집어넣는다 그래서 100만 원을 다 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4, 50만 원 정도 쓰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그런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런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원래 정부도 이런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지금 민주당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은. 근데 여하튼 근데 그 민주당이 지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효율성은 떨어지지만은 이거 한번 써볼 거냐 아니면은 야 니네 보니까 이거 보니까 니네 아프다는 게 엄살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정부의 입장 전 그렇다고 봐요.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들다고 정부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오는 대책을 보면은 아직 심각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이 추이를 보니까 뭐 줄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살 떤다. 니네 고생한다는 건 엄살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정책이 사실은 별게 없는 이유가 그렇고 만약에 진짜 급하다고 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정책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민주당 입장을 좀 보니까 초창기에 뭐 25만 원에서 지금 많이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은 니네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갖고 와봐라. 우리가 뭐든 받아주겠다. 뭐 지원만 한다면 선별도 우리는 한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민생회복 지원금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한번 추용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갖고 와봐라 그러면은 그거라도 하자. 이제 이렇게 지금 그쪽에 지금 민주당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부나 그러니까 용산에서 그런 쪽 가기가 싫고 기본적으로 그럼 야당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하고도 얘기하기 싫은데 거기 야당 대표하고는 진짜 말도 꺼내기 싫을 거예요. 김 기자가 보시기에는 정부가 지금 강구할 수 있는 그 정책이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가의 보도처럼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 살리는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것처럼 효과 좋은 게 없고요. 직방이죠, 사실은. 예. 보수는 늘 이걸 인위적으로 살리고 진보는 집값을 못 잡아서 집값을 못 잡으면 건설 경기가 막 불타 오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GDP 많게는 한 25%, 4분의 1을 차지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건축 하나 큰 단지 한 5천 가구 하면 한 2조 3조인데 그거 TV 팔면 몇 대를 팔아야겠습니까? 경기 부양하고 GDP 올리고 성장률 올리고 이런 데는 이 건설 경기만큼 좋은 게 없고 지난해도 우연의 일치겠지만 성장률이 1.5% 밑으로 떨어지니까 정부가 보금자리론 같은 돈을 많이 풀면서 저는 정부가 뭐 집값을 올리려고 그 정책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값이라는 건 인하력이 매우 센 정말 센 이
뭡니까 이게 잡아놔야 할 괴물인데 정부가 살짝 이 그립을 약하게 잡는 순간 이게 튀어 올랐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도 사실은 PF 문제도 해결하려면 결국은 집값이 좀 올라줘야 되고 건설사들이 다시 이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려면 결국은 집값이 조금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건 뇌관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양날의 칼이죠. 그렇죠. 잘못하면 지난 정부가 집값 때문에 그렇죠.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살려서 건설 경기를 부양하자 이건 아니었지만 저거 싣고 있는데 돈 한 예를 들어 보금자리로 한 40조 정도 이렇게 풀면 좀 마중물이 돼서 그래도 조금 경기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화근이 됐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고 네. 사실 그런 해법은 없습니다. 어떤 경제학자가 와도 백액이 무효다. 없습니다. 네. 하여간 지난 정부 이번 정부 포함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이제 건설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경기 판단과 무관하게 지금 건설 경기를 부양했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부터 수출이 좋았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경제 성장으로 보면은. 근데 하반기는 그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재정이 들어가야 될 텐데 총알을 지금 전반기에 엄청 몰아썼거든요. 근데 그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보고 이제 예전에 이제 건설 경기를 통해 가지고 경기 조절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고용도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고용이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전반에 이제 확산되는 이제 이런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 건설 현장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 고용되어 있는 우리 노동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 봤을 때 이 채널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약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건전재정 좋아하는 정부고 그 다음에 마약 싫어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약 같은 겁니다, 이게. 예, 이게 뭐가 되는 건 아닌데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하면은 체질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제 부양이 되고 굉장히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적인 투자인데 이 건설 경기 부양하는 거 거기 이제 그런 항목에 들어가는 건데 보통 선진국은 이게 10%대예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20에서 25% 네. 그 사이를 유지하고 그거 가지고 좀 경기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두 번은 써먹을 수 있겠지만은 요거를 가지고 뭔가 그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는 조금 저는 맞아 보이질 않고 아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 가지고 이창용 총재랑 최상목 부총리랑 네. 만나고 해서 저희 이제 학자 그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최상목 이 부총리가 이 나중에 이제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네. 사실은 이창용 총재한테 떠넘겼다. 그거를 원래 총재가 가서 그걸 받아오면 안 되는데 그런 모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차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주택시장과 관련된 모든 부작용들은 하느니 떠안게 생겼다. 그래서 이 금통 위원회 끝나고 나서 이례적으로 이제 뭘 발표를 하냐면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이제 네. 어떻게 할 건지를 발표를 하는데 4명은 향후에도 금리 인하 없다. 석 달 동안 없다. 향후에 이제 내년 초나 돼야지 있는 거고, 없고 한 명이 이제 중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또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금리는 내리지만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사람들이 혹시 오판해가지고 부채를 더 일으켰을 때 생기는 책임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제 이런 면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중앙은행은 그런 메시지를 낼 게 아니고 사실 금리 동결로 맞서줘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이창용 총재가 이미 그림을 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좀 갈리는 게 이창용 총재에 대한 평가 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견해에서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조금 확장을 해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이창용 총재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을 평가하자니까 어려운데
이창용 창드래곤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용용자를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예, 용용자를 쓴 사람은 그 지드래곤 그 누구죠? 권지용 씨.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인류가 100년 동안 개발한 경기부양이라는 게 정부가 돈을 더 풀거나 그 말은 그 세금을 더 얻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예. 아니면 재정 적자를 키우거나요. 지금 뭐 우리가 직면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건설 경기 부양하는 거 얼마든지 좋은데 이건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 겁니다. 분양가가 서울 아파트가 한 500억 하겠습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안 되고 이 분양가를 국민들이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예. 이렇게 높아진 분양가에 대해서. 예. 심지어 심지어 서울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예를 들어 이창용 총재는 그중에 큰 톱니바퀴가 교육이다. 강남 중심. 교육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 좀 뜬금없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왜 물가나 잡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구조개혁에 대해서 어느 관료도 이 정치적인 입장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아이디어도 없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김행커 보시기에 지난 수년 동안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저성장 저출산의 문제를 이런 쪽으로 돌파해 봅시다라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있나요? 개똥 철학이라도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보통 있나요? 요즘 정치의 경영도 뭔가 디자인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불거진 문제를 뒤에서 따라가면서 해결하는 기능 주로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총재 말을 빌리자면 재정 통화 중독 경제 안 되면 돈 푸는 경제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 이거 차별적으로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돌봄에 대한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하는 그 리포트를 굉장히 길게 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든지 이런 뭔가 자기의 뷰를 내는 사람이 어떤 분들은 하느니 자기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정도의 의견이라도 내는 사람이 있는가. 지금 물론 아까 이제 그 기재부를 방문한 것도 그렇고 이창용 총재는 일단 용감하다. 그죠? 이 중앙은행 총재 먼블링이라고 그러는데 중앙은행 총재의 말은 사실은 대중들이 듣고 명쾌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여러 룰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있어서 저도 명쾌하게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 용감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우리 관료나 역대 중앙은행 총재 중에 기자들 다 모이세요. 출입 기자들. 자, 통화에 대해서 오늘 금통이 끝났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하세요. 했던 사람이 있나요? 오케이. 네. 우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이창용 총재 잘 알죠. 네. 전 이제 약간 저 수업도 듣고. 그러니까 처음 총재 이제 그 임명됐을 때 인창고 출신이고 배구 선수 출신이다도 다 얘기를 했어요. 배구 선수 출신. 배구 선수 출신이세요? 예, 인창고. 장윤창하고. 인창고 배구는 유명하죠. 하여간 뭐 개인적으로 인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능력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때도 호평하셨어요. 커리어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 그래서 뭐 기재부에 누가 나와도 아니 우리나라에 누가 나와도 이창용 총재를 이제 뭐 어떤 이론적이나 실증적이나 정책적으로 이기기는 쉽지는 않다. 그거는 이제 뭐 100% 동의하는 거고. 다만 능력이 다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능력은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고 중요한 건 방향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상당히 뭐 국가에는 참 손해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금리를 굉장히 쭉 동결을 해왔는데 작년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금리를 못 올렸던 상당한 이유는 올해 총선에 있었기 때문에 못 올렸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가 주고받은 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지만은 암묵적으로 한 거는 소위 말하는 F4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정부 당국하고 너무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다 이런 평가가 많고 그 지금 금리 상황에서 저는 사실은 동결이 맞다고 보는데 이 면피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금리 내렸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평가가 많이 다른데요 지금. 그래서 이 정도 말씀하셔야 용감하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무슨 뭐 이제 지역별 할당제 이런 얘기. 대부분의 이제 중앙은행들에는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은행 박사라면서요. 한국은행에 이제 수많은 박사들이 있고 그 뭐 한국은행뿐만 아니고 뭐 예컨대 뭐 그 뭐 연준을 가든 아니면 뭐 유럽의 중앙은행을 가든 뭐 일본은행을 가든 다 이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 다양한 의견에 그 의견들을 냅니다. 뭐 교육, 뭐 출산, 뭐 노동 다 냅니다. 다만 총재가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총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금리나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설익은 메시지를 냈을 때 이 혼란을 뭐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말씀해 주신 뭐 이제 그 뭐 외국인 도우미, 가사 도우미 네. 임금 차별할 수 있다. 이거 냈다 금방 들어갔거든요. 우리나라 제도에서 견딜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물 가격 뛰니까 수입해야 된다고 뛰었거든요. 다음 날 막 장관이 튀어나와 가지고 뭐 엄청 비판해. 그러니까 금방 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비례할당제 이제 얘기해 가지고 신선하긴 했는데 그 학부모들이 들었을 때 황당한 얘기거든요. 지금 예컨대 뭐 스카이 대학의 교수들이 나서 가지고 비례할당 해라 이러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스카이 대학에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의대 비례할당에 관심 있지 스카이 대학에 관심 없어요. 지금 현안도 아니고 현안도 아니고 이거 뭐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꼭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브레인들이 좋은 의견을 내는 거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 다만 총재가 이걸 자기 아젠다처럼 들고 다니면서 세일즈하는 거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다. 그러면 제가 진행자인가 그 원하는 임의로 좀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하면 용감하다는 처리를 하고 이창용 총재가 과감하다. 네. 근데 과감보다는 오지랖이 맞을 것 같아요. 우삭진 교수는 섣부르다. 오지랖이다. 오지랖.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은행이 금리 장사를 해서 명태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뭐 코로나 시기 포함해 가지고 은행들이 예대 마진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최근도 이제 뭐 금리 통화 정책 엇박자가 나면서 금리는 시장금리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복효 원장이 나와가지고 금리 올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금리 뭐 자기가 나중에는 뭐 금리 올리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대출을 꽉 틀어 잡았죠. 예, 그래서 하여간 예대 마진이 생겨가지고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해도 은행이 30조 이자 수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은행의 영업이익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법인세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번 것도 문제지만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가만히 놔두면 법인세 다 나가기 때문에 뭔가 비용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퇴한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네. 이때 약간 후하게 비용 처리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구조조정도 하면서 법인세도 줄일 수 있는 언젠가 치러야 될 비용 지금 치르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소위 말해 이제 희망퇴직금, 명퇴금을 뭐 적게는 뭐 2, 3억부터 많으면 6억까지 해서 다 합치고 났더니 지금 한 5, 6년 동안 6조 정도 이상 지출이 됐다.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예대 마진이 확대된 이 지금 시기에 좀 부럽기도 하면서 1인당 6억이요? 6억 주는 해서 은행도 있고. 예. 원래 은행이 명퇴금이 높고요. 은행원들 다 명퇴하시더라도 다 이제 제가 벌써 이제 명퇴했기 때문에 명퇴하시더라도 그 돈이 다 아마 뭐 저축하시는 분들 별로 잠기는 돈 별로 안 되고 다 이것저것 쓰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좋게 보면 우리 경제로 쏟아져 나오겠지만 네, 은행원들 들으시기에 서운하시겠지만 은행이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우리가 앞서가거나 정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종 중에 금융이라는 파이낸스라는 부분이
과연 그만큼의 부가가치 30조씩 영업이익을 남길 만큼 그렇죠.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남기는 업종인가 그렇죠. 아니면 그냥 담보 있으세요? 담보 없으세요? 대출 어렵겠네요. 신용등급 7등급이세요? 네, 대출 어렵겠네요. 이 모델로 지금 50년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부에서 대출 묶어라 그러니까 대출 묶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이자율을 올리면 되니 이렇게 거저먹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30조씩 벌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자님 중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은행의 사실은 융통해주는 기능인데 융통해주는 기능에 은행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대출 심사 능력이거든요. 네. 대출 심사. 그렇죠. 그래서 너의 기획안을 봤을 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데 네가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가져다가 널 주겠다. 이게 이제 대출 심사인데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은 이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담보 내놓으라고. 그 담보 평가 능력이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KBS 딱 나오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딱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한 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묶이던가요? 네. 마이너스 통장은 늘 그냥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아휴,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